예, 반갑습니다. 추첨에 대해서 딱 추첨하면 떠오르는 것이 가장 먼저 뭐가 될까요? 예, 맞습니다. 로또. 우리 추첨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로또 같아요. 아니면 어디 무슨 행사 같은 데 갔을 때 개품 추첨하는 거. 그래서 로또나 이제 뭐 경품 추첨한 거는 운이 좋은,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 되는 것도 아니고 일종의 운에 따라서 되는 것인데, 그러면 운에 따르는 추첨하고 민주주의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여기 보면 이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슬로건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저도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50이 됐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한 저학년 때까지는 그 반장, 부반장을 담임 선생님이 임명을 했어요. 임명을 하다가 고학년쯤 되니까 이제 한 성적 5등 이내 학생들 중에서 이제 선거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지금은 다 우리 중고등학교 다 선거로 반장, 부반장 다 뽑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가 어릴 때부터 선거를 통해서 우리 대표자를 뽑는 것을 민주주의 어떤 훈련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떤 후보자들의 공약을 보고 좋은 후보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민주주의 방식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선거를 할까요? 왜 선거를 하죠? 예, 선거를 하는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한 30명 정도 규모로만 하면 카톡방 만들어서 카톡방에서 다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인구도 많고 규모도 커지니까 우리가 직접 다 할 수 없으니까 우리 대표자를 뽑아서 선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자를 뽑는 것까지는 좋은데 대표자를 뽑는 것을 당연히 우리는 선거라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민주주의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입니다.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를 어떻게 배우셨나요? 예, 저도 대학을 정치학을 전공했고 정치학 박사를 했는데, 저도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를 어떻게 알고 있었냐? 민회에서 시민들이 모여서 직접 결정한 민회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를 했다. 그런데 도시국가 정도 수준이니까 가능했지만 근대 국가로 들어서면서 인구도 많아지고 규모도 커지다 보니까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대표자를 뽑아서 대의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를 하고 있다라고 배웠어요. 다 그렇게 배우시지 않았나요? 예. 근데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의 핵심은 민회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의 핵심은 바로 추첨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물론 민회가 있었죠. 근데 그 당시 아테네 시민이 한 2만 명, 3만 명 정도 받습니다. 근데 민회의 그 자리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6천 개예요, 6천 개.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전체 2만 명, 3만 명 시민들이 다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날 민회에 온 사람들이 결정했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민회 민주주의도 한 이제 절반만 맞는 이야기인데, 더 중요한 거는 지금으로 따지면 행정, 입법, 사법 역할을 하는 500인 평의회, 그 다음에 시민법정, 그리고 행정직들 절대 다수를 다 선거가 아니라 추첨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한 거는 한 700명 행정직 공직자 중에서 장군, 그리고 돈을 만지는 재정 담당자 한 200명만 선거를 했어요. 물론 고대 아테네 가장 중요한 게 전쟁하고 재정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선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500인 평의회, 그다음에 나머지 500명 행정관, 그리고 시민법정을 지금 우리 기준으로 하면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를 합한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법정이 어떻게 보면 가장 힘이 있는 기구였어요. 자, 이런 부분들을 다 선거가 아니라 추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추첨을 했을까? 분명히 장군하고 재정 담당자는 선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도 선거 방식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도 알고 있었고 추첨도 알고 있었는데 왜 절대 다수를 다 추첨을 했을까? 선거로 하면 될 것을. 자,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라는 것은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는 것을 번갈아 하는 게 자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자유라고 하면 뭐 투표의 자유, 뭐 시민권의 자유 이 정도만 생각하는데 원래 자유의 의미는 자기 통치의 자유란 겁니다. 내 스스로 내가 직접 결정하는 것이 자유의 의미고, 그러면 자유란 것은 오늘은 내가 다스리고 내일은 내가 다스림을 받는 것을 번갈아 하는 것이 자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선거라는 거는 그 당시도 아테네에서는 선거는 그 무한정 뽑힐 수 있었어요. 계속 연임을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선거라는 건 내가 뽑고 싶은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뽑고 싶은 사람 또 뽑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계속 하는 사람이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추첨이라는 방식은 교대를 합니다. 1년 단위로 교대를 시켜요. 그래서 내가 1년 동안은 다스리지만 1년 뒤에는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통치의 자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아테네 사람들의 어떤 인간관이에요. 뭐냐면 사람들은 권력을 잡으면 놓지 않으려고 한다. 그건 다 우리 뻔히 보고 알 수 있잖아요. 권력을 한번 잡으면 놓치려고 하지 않는다. 권력 앞에 약한 게 우리 사람이란 존재다. 자, 그렇지만 또 한편은 우리 사람이란 존재는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결합했을 때 가능한 것은 번갈아 가면서 하게끔 하는 게 가장 맞다고 본 것입니다. 자, 그 두 번째로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만 25세가 넘으면 출마할 수 있어요. 물론 대통령은 이제 만 40세지만 나머지 선거의 경우에 우리 만 25세 넘으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에 출마할 수 있어요. 제가 만 27살 때 서울시의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제가 알기도 우리 서울시의원 중에 가장 제가 최연소 기록을 갖고 있는데요. 어쨌든 만 25세가 넘으면 출마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만 25세 넘었다고 해서 출마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그렇죠. 당장 뭐 돈이 없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출마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말은 이제 우리가 출마할 자유, 피선거권에 평등하다고 하지만 막상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아테네 때도 선거를 하니까 어떻게 되냐? 귀족 집안, 돈 많은 엘리트 집안들이 다 선거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기 가수원을 개방합니다. 선거 때 와서 무한정 가위를 따먹으라고 일종의 검권 선거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당시에도 선거를 하니까 결국 돈 많은 사람, 귀족 집안, 고위 가문 사람들 위주로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평등하게 뽑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첨, 그러니까 수학적 평등, 그러니까 내가 뽑힐 수 있는 평등을 준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아테네에서는 정의의 개념이 뭐냐? 사회적 자원을 배분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자원을 이 간직, 공직을 추첨을 통해서 나눠줘야지 평등하게 누구든지 원할 경우에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근데 왜 추첨이 고대 아테네에서 300년 동안, 그러니까 아테네가 마케도니아에 망할 때까지 300년 동안 지속되었어요. 그러니까 잠시 했던 제도가 아니라 300년 동안 이 제도를 운영했었습니다. 근데 왜 이게 없어졌을까? 17, 18세기에 유명한 철학자들이 루소나 몬테스키에도 아리스토텔레스 말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자기 책에다가 똑같이 말합니다. 선거는 귀족적이고 추첨은 민주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17, 18세기에 사상가들, 지식인들도 추첨이라는 방식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추첨이 사라졌는가? 이겁니다. 우리 뭐 영국, 미국, 프랑스에서 시민혁명을 거쳐서 근대 국가가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근대 국가가 탄생한 다음에 하다 보니까 그 중요한 민중 계층들이 상당히 큰 힘을 발휘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추첨을 한다. 추첨을 하면 수가 많은 쪽이 유리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확률상. 그러니까 추첨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부르주아지 돈 많은 시민들보다 그 하위 민중 계층에서 뽑힐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엘리트 집단들이 자기네들이 권력을 잡을 수가 없다는 걸 알아서
추첨이 아니라 선거 방식, 선거도 그 투표를 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지금처럼 뭐 다 주는 게 아니라 돈 있는 사람, 재산이 있고 세금을 내는 사람들한테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거로 뽑히는 사람들은 일부 소수 돈 많은 사람들 위주로 뽑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추첨이 없어진 거는 그 민중들이 수가 많은 민중들이 권력을 잡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자,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48년부터 이제 국회가 이제 재헌국회부터 지금까지 계속 선거를 통해서 국회 뭐 또 대통령 그리고 또 90년부터 중반부터는 또 지방의회 선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선거로 국회와 지방의회를 뽑는데 과연 그 국회와 지방의회가 잘하고 있느냐? 아까 우리 이제 첫 번째 질문일 때 3점 나왔잖아요, 평균. 그만큼 그거는 못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 계신 분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각종 조사를 보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국회에 대해서 뭐 지방의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평가가 다수예요. 자, 그러니까 뭐 추첨이나 선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거로 뽑힌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냥 계속 하면 되겠죠. 근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이죠. 루소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들의 대표자를 선택하는 순간 그들의 자유를 상실한다. 그러면서 단지 의원들을 뽑는 그 기간 동안 자유로울 뿐이지 딱 의원이 선출되면 노예로 전락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200 몇십 년 전 이야기예요. 근데 저게 지금 또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선거 때만 되면 뭐 와가지고 구신구신하면서 한 표 얻으려고 시장 또 오고 하는 사람들이 당선되면 그렇지가 않잖아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유란 것이 자기 통치의 자유인데 지금은 우리가 단지 투표장에 가서 한 표 행사하는 자유로 협소화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투표해봤자 뭐해? 이런 생각 때문에 아예 특히 젊은 친구분들은 투표장에 안 나가잖아요. 우리가 지난 선거 때도 보면 국회의원 선거, 지난 국회의원 선거도 절반 가까이가 선거를 안 했어요. 물론 정말 하고 싶어도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해봤자 뭐해. 내가 그놈들이고 내가 찍어봤자 뭐해. 그런 이유 때문에 투표장에 나가지 않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죠. 예. 자, 지금이 20대인데 제가 20대까지 아직 조사를 못 해봤는데요. 18대 국회만 하더라도 보면 단일 직업이 가장 많은 게 법조인입니다. 법조인이 가장 많아요. 한 20%, 5명 중에 1명이 법조인 출신입니다. 근데 노동자, 농민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리고 뭐 대기업체 이런 뭐 오너 출신들이나 고위공직자들은 있지만 일반 회사원들, 자영업자들, 뭐 중하위직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은 아예 국회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정말 출마해서 공천을 받아서 당선되려고 하면 내가 돈이 정말 많거나 뭐 측에서 조직을 잘 관리하거나 아니면 뭐 텔레비전 나와서 얼굴이 아주 뭐 많이 알려져서 유명해지거나 아니면 뭐 대통령 선거 때 이럴 때 뭐 대선 후보 따라다니면서 뭐 캠프에 참여해가지고 뭐 다음에 공천을 받거나 이런 거 아니면 출마 자체가 힘듭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 2, 3년 전에 BC카드 광고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양희은 씨가 내레이션 하는 광고였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BC카드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든지 우리가 여행을 갈 수 있어요. 라고 광고를 해요. 그럼 BC카드가 있으면 여행을 다 갈 수 있나요? 그 다음 달 내가 쓴 돈을 결제할 수 있어야지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출마할 뭐 자유가 있고 뭐 평등하다고 해서 다 출마해서 공직을 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맡을 수 있는 사람은 상당히 한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단순히 그러면 뭐 노동자, 농민이 없다, 뭐 일반 회사원들이 없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그들이 대표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반영되기 힘들겠죠. 당연히 내가 대기업체 오너 출신이면 정책을 할 때 노동자 중심보다는 재벌 위주로 공약을, 정책을, 제도를 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성분들 많이 계신데
우리 여성 지금 국회의원 비율이 어떻게 되죠? 지금이 가장 많습니다. 18%인가 그래요. 가장 많은 게 18%예요. 그것도 비례대표를 무조건 절반을 홀짝수해서 무조건 13579를 여성한테 주게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 돼 있는 것이지 우리가 50%가 여성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여성들이 대변이 안 되는데 그래도 그 비대표 50% 하면서 여성 의원들이 국회에 진출해서 그 호주제 폐지하고 또 성매매법 만들어내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여성 의원들이 들어가서 여성 친화적인 정책을 제도를 만들어냈잖아요. 여기 오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20, 30대 젊은 분들이 많은데 20, 30대 유권자의 거의 40% 가까이 차지합니다. 근데 20대 물론 만 25세 이상 넘으면 출마할 수 있지만 20대 국회의원 한 명도 없어요. 30대 국회의원 9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300명 국회의원 중에 20, 30대 국회의원 딱 3%밖에 없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 20, 30대 젊은 사람들의 어떤 바램을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대변해 줄 수 있는 목소리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뭐 어떤 대표성의 부분이 저는 이제 이익 대변의 문제로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들이 왜 일을 못할까? 자, 우리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그 학부 기준으로 서울대 출신들이 거의 절반이 넘습니다. 학부 기준으로. 그리고 뭐 속칭 말하는 뭐 연세대나 고려대 이런데 서울대 출신들이 한 70% 가까이 돼요. 그리고 대개 보면 법조인들, 뭐 교수, 박사,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다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속칭 말하는 일반적인 기준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국회에 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가 있어요. 근데 왜 국회가 엉망입니까? 그 사람들 머리가 나빠서? 안 그렇습니다. 왜? 정당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자기 목소리를 못 내는 거죠. 다음에 내가 공천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다음에 또 출마해서 당선되려고 하면 자기 당의 의견에 잘 따라야지 공천받을 수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공천 못 받아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국회의원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를 못 내는 거죠. 그 정당의 의견에 따르기 때문에 뭐 날치기에 동참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는 그런 부분 같아요. 우리 국회의원들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 자, 정당이 국회의원들이 결국 자기들 표 많이 주는 사람들한테 호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표 떨어지는 행동을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게 좋은 시기에만 하게 되는 거죠. 정말 어떤 사회적 약자나 이런 사람들의 의견보다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정책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냥 저희 비유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석가탄신하고 크리스마스 놀아요. 그렇죠? 노는데 우리나라가 종교 자유국가잖아요. 왜 특정 종교의 경우만 놀아야 되냐? 근데 그걸 만약에 어떤 국회의원이 석가탄신이 크리스마스 노는 날에서 뺍시다 말할 수 없겠죠. 당장 그러면 뭐 기독교나 불교 쪽에서 일어나가지고 반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익 집단들, 이익 단체들, 이런 힘 있는 단체의 어떤 목소리들 때문에, 압력 때문에 제대로 어떤 공공선에 부합하는 정치를 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안들이 나오고 있죠. 뭐 가장 많이 나온 것 중 하나가 지금의 국회의원 선거 제도가 소선거구제에서 문제다. 그러니까 의석하고 투표율이 괴리되고 제대로 대변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뭐 독일식 그냥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 아예 그런 운동 단체가 있죠. 그래서 비례대표로 뭐 선거제도를 바꾸자 이런 주장도 있고. 또 하나는 뭐 국민투표, 국민반환, 국민소환 같은 직접민주주의 요소들을 좀 도입해보자 이런 주장도 있고, 아예 아까 설문에도 나왔지만 우리 다 요새 뭐 스마트폰 있고 인터넷 있으니까 직접 내가 다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야. 굳이 국회에 있을 필요 뭐가 있어. 그러니까 아예 전자민주주의에 결합한 직접민주주의 하자고 하는 의견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나름대로 어떤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분명히 지금 촛불 이제 혁명 이후에 각 정당들이 내놓는 대선 공약이나 그 헌법 개정안에 보면 국민투표, 국민반환, 국민소환 다 집어넣고 있어요. 다 집어넣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죠. 왜? 그거는 우리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닌 것이죠. 자, 그리고 비례대표를 열린다?
자, 그 전제는 정당이 민주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정당이 민주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비례대표 늘려봤자 자기네들끼리 짝짝꿍돼서 후보 다 내세울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결국 그렇다 하더라도 또 그 안에서도 엘리트들끼리에서 뭐 좀 이루어지는 것이지 일반 시민들이 그 들어갈 공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끝으로 그렇다고 해서 다 없애고 직접민주주의 하자,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우리가 정말 한 30명 규모 정도면 진짜 뭐 카톡방 만들어서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국가의 좀 중대사들이 법안만 해도 뭐 수백 개, 수천 개 되는데 그걸 누가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피로감이 올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그런 중요한 거는 민주주의라는 거는 결정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중요한데 아까 우리가 이제 심의 어떤 이슈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심의해서 결정에 이르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국민투표식이나 인터넷이 돼버리면 그런 과정들이 생략되고 내가 혼자 집에서 그냥 결정하는 식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선거민주주의를 보완하고 촛불 민심을 제도화하는 방법으로 추첨 시민의회가 필요하다. 추첨 방식이 어떤 민주 대표성과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예를 들면 캐나다 같은 경우도 캐나다는 이제 그 주마다 선거제도 다른데 캐나다 같은 경우도 주마다 선거제도의 경우가 우리처럼 소선거구 제도였어요. 각 선거구마다 2명씩, 남녀 1명씩 2명씩을 추첨해가지고 1년 동안 선거개혁 시민총회를 운영해서 거기에서 어떤 결정한 안을 주민투표에 회부하는 방식으로 1년 동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아일랜드 같은 경우 지금 하고 있어요. 아일랜드 경우는 작년 10월부터 1년 가정으로 시민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장만 그 대법관 임명직이고 99명은 지역, 성, 연령을 고려해서 시민 중에서 무작위로 뽑아서 100명을 구성해가지고 1년 단위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뭘 하냐?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낙태 금지가 헌법에 포함되어 있는데 낙태 금지를 계속해서 헌법에 둘 거냐 아니면 없앨 거냐 뭐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이제 그 전문가들이 와서 찬반을 주장하고 그 또 단체들이 찬반 단체들이 와서 자기들 의견을 주장해요. 그럼 그런 걸 듣고 질의응답을 하고 그다음에 시민 의원들끼리 또 서로 상호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 결정에 이런 거를 바로 국민투표에 회부하면 입법권을 침해할 수가 있다고 하니 그거를 바로 국민투표 회부하는 게 아니라 의회로 보내서 의회에서 다시 논의해서 통과되면 국민투표에 회부하는 방식이에요. 1년 동안 지금 하고 있는데 1년 예산이 우리나라 돈으로 7억입니다. 7억. 1년 동안 그런 심의의회 하는데 7억 큰 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봐서도. 그러니까 뭐 예산 때문에 못한다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뭐 어떤 능력 없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무책임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의견들이 나왔어요. 자, 가장 그 추첨에 대해서 반대 논리가 그 두 가지입니다. 능력 없는 사람들이 참여할 거다, 무책임할 거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반대 논리입니다. 자, 그런데 자, 국회나 지방의회는 항상 올바른 결정을 합니까? 국회나 지방의회도 잘못된 결정을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추첨으로 만든 시민의회도 신이 아닌 이상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 국회 지방의회는 뭐 잘못할 수 있고 시민의회는 100% 완전히 항상 올바른 선택해야 된다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민의회도 잘못된 선택을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국회보다 더 잘할 걸 보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집단 지성의 힘입니다. 집단 지성의 힘.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비율이 어떻게 되냐? 잔치를 할 때 한 사람이 모든 음식을 다 장만하면 별로 맛도 없다. 그리고 음식 종류 별로 안 많다. 그런데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가 잘하는 걸 하나씩 갖고 와서 잔치에 오면 훨씬 더 먹을 것도 많고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는 비유를 들었어요. 이게 집단 지성의 힘인 거죠. 우리가 정말 똑똑한 몇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보다 다양한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결정한 게 훨씬 더 좋은 결정을 한다는 것이 어떤 또 논리로서도
또 증명이 된 게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비유지만 우리 지금 2008년도부터 국민참여재판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추첨이죠. 무작위로 뽑아서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니 법을 전공한 판사가 판결하면 되는 거지 법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시민을 뽑아서 그 사람한테 어떤 한 사람의 인생에 걸린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맡긴다는 게 말이 되느냐. 물론 우리의 경우는 영미와 다르게 그 배심원들이 결정한 거를 뭐 재판부가 꼭 따를 필요는 없어요. 뭐 그냥 건국이 듣지만 재판부가 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따르게 되겠죠. 근데 보면 배심원들 판결하고 재판부의 판결하고 90%가 일치한다고 합니다. 일치하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2심에 가서 그 깨지는 비율 있죠. 파기되는 비율이 판사들이만 했을 때 깨지는 비율이 배심원들이 참여한 그 재판보다 3배가 높대요. 그러니까 물론 그거 갖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오히려 판사들이 혼자 결정했을 때는 더 2심에 가서 더 많이 깨진다는 거예요. 근데 배심원들이 참여했을 때는 훨씬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집단 지성의 힘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이거죠. 우리 이제 뭐 높은 이제 뭐 후보분들이 뭐 선거 때만 되면 뭐 서민 이제 코스프레 한다고 와서 시장 가서 오뎅도 사 먹고 떡볶이도 사 먹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과연 우리 일반 시민들의 어떤 삶의 애환, 참 필요한 것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한 예로 말씀드리면 재작년에 국회도 어린이집이 있어요. 직장 어린이집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근데 어린이집이 2개가 있었어요. 1기가 있는데 부족하대요. 그래서 제3 어린이집을 만들게 되는데 만드는 건 좋아요. 당연히 국회도 어린이집 필요하면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그 국회 3 어린이집 만드는 비용하고 그해 전체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드는 비용하고 같다는 거예요. 정말 놀랄만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정말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필요성을 갖고 정말 한다고 하면 그렇게 예산을 짰겠습니까? 저도 이제 아이가 아직 이제 어린데 가장 큰 이제 고민이 이사 갈 때마다 유치원 갈 때 있을까? 어린이집 갈 때 있을까? 안 그러면 몇 달 동안 집에 듣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도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가려면 태아 때부터 신청해도 못 갑니다. 못 가요. 그렇게 우리가 정말 우리 일반 시민들 절실히 원하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제 그런 걸 알고 있는 사람이 내가 가서 하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충실하게, 특히 우리 대학생들 같은 경우도 뭐 그런 등록금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상당히 고민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 먼저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일반 시민들도요, 시간과 정보가 주어지면 충분히 심의해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보세요. 국회의원이 혼자 결정하지 않습니다. 보좌관들 7, 8명 보좌관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국회 입법조사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민들도 들어가서 그런 보좌나 입법 지원체 지원을 받고 시간과 정보가 주어지면 결정을 할 수가 있고, 더 중요한 거는 국회에서나 지방에서 결정하는 게 머리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냐? 그러니까 철학적 판단인 것이죠. 그래서 무상급식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북한하고 교류할 거냐 말 거냐, 이거는 머리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철학, 가치관 갖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거는 머리가 좋다 나쁘다 갖고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다음에 또 뭐 국회의원 될 거 아니니까 그런 눈치 안 보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책임감이 있을까? 우리가 로또로 당첨되면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었을 때는 그 돈을 아껴 쓰겠지만 로또 같이 되면 내가 뭐 막 쓰지 않겠냐. 마찬가지로 내가 정말 시간과 돈을 투여해서 국회의원이 되면 더 열심히 하고 다음에 재선하기 위해서도 더 열심히 할 거 아니냐. 그런데 추첨을 되면 제대로 하겠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캐나다 같은 경우도 11개월 동안 운영 동안 160명 중 단 1명만 중도 사퇴를 했고 평균 출석률이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높게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한테도 기회를 주고 책임을 이야기해야 되지, 기회도 안 주면서 책임감 없을 거야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국회의원들은 보세요.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족수가 안 돼서
안 돼가지고 그 그러니까 의결을 진행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럼 다 지역구 가 있고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훨씬 더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을 합니다. 뭐 아일랜드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 역사도 길고 그런 어떤 뭐 시민들끼리 그런 심의라든지 토론 이런 학습이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우리의 경우는 그런 것이 없는데 가능하겠냐 이런 반론을 말씀하시는 분이 국회의원 중에서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우리가 그런 뭐 서구의 어떤 시민이 갖고 있지 못하는 또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한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번에 촛불혁명에서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은 전 세계적으로 따라올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나라만큼 교육수준이 높은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40대 이하의 경우는 거의 대학을 갈 정도로 높아요, 교육 수준이. 그리고 문맹률이 제로입니다.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높은 수준을 갖고 있는 교육 수준을 갖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산업화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어떤 직장과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참여 지수가 세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가 그런 참여에 대한 욕구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심의의회를 해도 그렇게 완전히 망가지지 않을 거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서 문제는 사람들 많잖아요. 어떤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고 해요. 마찬가지로 심의의회를 뽑다 보면 분명히 이런 사람들과 저런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물론 일정 부분 제한을 하겠죠. 제한을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죄를 저지르고 몇 년 이내는 못한다 이런 규정을 둘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진짜 태극기 집회에 참여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박근혜 집 앞에 가서 태극기 흔든 사람도 있을 거고 다양한 사람들이 돌아올 겁니다. 자,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또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충분히 상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100명, 200명 있다 보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 보면 상세가 되고 더욱이 더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우리가 지금은 우리 사회가 너무 양분화되어 있잖아요. 내 편이 아니면 두 사람들은 완전 적으로 돌리고 같은 정당 안에서도 자기 후보 지지하지 않으면 완전히 비난하고 그러니까 너무 흑백 논리가 너무 강한데 이것이 저는 이런 토의 문화, 시민 문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심의의회에서 진짜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같이 와서 같이 논쟁을 하고 논의를 하고 결정을 이루는 과정을 참여하게 되면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아까 선문에도 다양한 내용들이 있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주도 같은 경우 저렇게 합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지금까지는 다 그냥 읍면동장이 그냥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식이 많았어요. 이촉하는 방식. 근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올해부터 50%를 자치학교를 이수한 사람들 중에서 자원자 중에서 추첨으로 선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선거제도 같이 국회의원들, 정당, 이해관계에 걸린 법안에 대해서는 한번 만들어서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3당이 대선 때 동시 투표하겠다라고 하는데 졸속으로 지금 개헌을 마련했고 또 이유도 정치적 이유가 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헌법도 만 30년이 됐는데 이번 헌법이 또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새로 만든 헌법이 정말 그 헌법을 이렇게 한 달 만에 졸속으로 만들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시민들이 헌법이라는 건 뭡니까? 가장 큰 사회개혁 아닙니까? 그런 사회개혁에 있어서 직접 우리 시민들이 참여해서 공론의 과정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김상준 교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처럼 비상설 시민의회, 어떤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 대통령 또 우리 국민들 일정 수 이상이 동의했을 때 어떤 시민의회를 소집해서 어떤 그 의안을 다룰 수 있게끔 세월호 같은 사건이 터졌을 때 특별법 하나도 여야가 서로 정쟁한다고 못 만들어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런 심의위가 만들어지면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양원제 개헌할 때 한쪽 원을 한다든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질문을 또 하십니다. 어차피 선거 하나 추첨 하나 우리가 유권자가 지금 한 4천만 명 되는데 300명, 400명 내가 뽑힐 확률은 로또 수준인데 그러면 무슨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거나 추첨한 내가 어차피 뽑힐 거 아닌데. 그런데 일단 두 가지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부터 다양한 어떤 심의의회를 다양하게 도입함으로써 그 기회를 일단 많이 넓히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이겁니다. 내가 직접 못 가더라도 안 뽑혔다 하더라도 내 주위에 사람들 그리고 또 나하고 어떤 비슷한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대학생인데 대학생들 중에서 들어가 있네 뭐 내가 주부인데 주부들 중에서도 들어가 있네 이런 것들 보게 되잖아요. 내가 못 들어가더라도 나하고 같은 배경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보게 되면 그 효능감이 지금하고 다를 거라는 것입니다. 예. 자, 물론 뭐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만능은 없죠. 추첨 심의의회도 당연히 만능은 아닙니다. 결국 사람의 몫이겠죠. 근데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우리 사람의 몫인데 그 시민의 능력, 시민 덕성, 시민 미덕이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는 거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직접 내가 참여하고 경험해 봄으로써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능력이 학습이 되는 것이 교과서로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 능력을 저절 발전한 것이 아니라 이런 참여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칸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좋은 제도가 좋은 덕성을 이끌어낼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이런 추첨 심의의회라는 방식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기초부터 어떤 국가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다 보면 그게 참여하다 보면 그런 제도를 통해서 시민 덕성, 시민 미덕을 함양할 수가 있다고 봐요. 가장 간단한 예로 우리 요즘 그 중고등학교 한 반 30명 정도 되는 거 알고 있어요. 지금 또 반장, 부반장 뽑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알기로 반장, 부반장 뽑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외국 같은 경우는 당번 개념, 일주일씩 당번 개념이고 봉사 개념이지 우리는 완전히 완장 차는 개념이잖아요. 감투 개념이잖아요. 반장, 부반장. 그래서 강남 같은 데는 그 뭐 선거 앞두고 뭐 속성 뭐 이거 연설, 가해도 가르치고 뭐 맥도날드 가서 피자집 가서 뭐 사주고 이런 게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대표자 안 되는 사람 구분이 돼야 되냐. 30명이니까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내가 반장 그리고 봉사 개념으로서 반장을 해보는 게 어릴 때부터 그런 또 민주주의 학습이 아닌가. 그래서 작은 단위부터 저는 또 해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결국 민주주의는 결국 시민이 만들어가는 것이고 이런 참여를 통해서 결국 시민 덕성을 함양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를 육성한다는 말처럼 더 강건한, 더 강한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많은 어떤 민주주의를 해야지 민주주의를 좁게 아니면 작게 민주주의를 한다고 해서 더 강한 민주주의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